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붙이면 뭔가 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죠. 그게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가 존중받고 과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정식 교과명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맨 첫 단원을 도대체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무를 어떻게 탐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 나무를 막 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왜 껍질은 벗겨지고 있는가? 뭐 청진기도 들여다보고 여기 나무에서 뭐 물이 흘러가는 소리라든가 뭐 이런 걸 듣고 들으려고 하는 거겠죠. 자, 과학자가 어떻게 과학을 탐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탐구를 어떻게 하는가? 그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도대체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게 뭐냐?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그래서 얻은 증거를 이용해서 설명을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이 과학적 탐구예요. 즉 과학자들이 하는 탐구가 과학적 탐구다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탐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세계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학 탐구 수업의 특징을 미국의 경우 사이언스 스탠다드, 과학교육,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스탠다드라고 하는 데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는 과학적인 문제에 의문을 품는다.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질문은 물체라든가 생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의 사건, 현상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경험적 탐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경험적 탐구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이 가치 있는 질문이에요. 과학적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과학적 질문에는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궁극적 질문이다. 혹은 현상 그냥 일시적으로 근접적 질문이다. 영어로 ultimate란 말과 approximate를 쓰는데 다시 말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과 그 기원을 탐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how, 어떻게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왜 물체는 지구를 향해 떨어지지? 이런 게 왜죠? 왜 저 사자는 털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궁극적 질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과적이고 기능적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혈액은 어떻게 돌아다니지? 심방과 심술은 각각 어떤 일을 하지? 이런 걸 기능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참 어려운 질문은 뭐냐면은 어렵다라는 말은 difficult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증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어떤 남자가 혹은 어떤 여자가 훨씬 매력적인가? 혹은 사후세계는 천당은 어떻게 생겼는가? 신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도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학습자는 과학적 문제와 관련된 증거를 우선시한다. 증거 없이 마구 떠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가짜 뉴스도 그렇고 증거를 물론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과학에서는 굉장히 증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본인 스스로 우리의 오감을 이용한 증거 수집이라든가 현미경과 같은 관찰 도구를 이용하기도 한다거나 측정 도구를 이용하기도 한다거나 이렇게 과학적인 문제와 관련된 증거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 탐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증거를 우선시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은 evidence, by evidence, 증거의 기준에서 설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막 만들어내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참 공부를 잘한다. 자,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단지 성적이 좋은 것이, 그러니까 점수로 된 성적이 좋은 것이 증거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회라면 그것도 될 수 있고, 점수는 낮지만 뭔가를 잘 만들어내고 잘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 질적인, 정성적인 그 증거도 또 우리가 채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로부터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 탐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학습자는 대안적 설명에 비추어 자신의 설명을 평가한다. 자, 증거로부터 설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설명이 증거가 제한된 설명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 증거가 설명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 설명이 또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혹시 결함은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대안적인 설명은 없는가? 이렇게 자꾸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학습자는 자신의 설명을 의사소통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자, 의사소통을 하려면 증거도 있어야 되고 설명력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논문으로서 아니면 포스터 전시로서 아니면 PPT로서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비판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점도 발견하고 그러면 또 다른 후속 연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적 탐구 수업,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탐구 수업을 할 때는 이런 5가지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과학 시간에 첫 번째 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과학을 하는 것이 정말로 탐구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과학 탐구에서는 어떠한 스킬들을 쓰는가? 그리고 우리가 과학 탐구 과정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의상 이거를 몇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또 과학하는 방법의 탐구 과정 기능의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한번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탐구 활동에서는 탐구 과정 기능의 어떤 한 가지 특정 요소만을 포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 탐구 과정에서 여러 탐구 과정 기능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탐구 과정 기능은 정보를 얻고 정보를 사용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기존 지식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기존의 과학 개념과 또 탐구 과정 기능이 있다면 이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개념 학습하는 경우는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극복해야 될 거예요. 과학 개념과 관련되지 않은 다 과정 기능을 학습하는 것은 또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로 그려놓은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과학 개념과 탐구 과정 기능은 함께 발달되고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학 탐구 과정 기능을 1960년대에 소위 SAPA, Science 땡땡 approach 그래서 사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의 과학교육 과정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당시 60년대니까 뭐 벌써 50년이 훨씬 뭐 50년이 뭡니까? 50년, 70년? 60년? 6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초등학교 과학교육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파인데 이 사파에서는 탐구 과정 기능을 크게 기초 탐구 과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과 통합 탐구 과정 기능 이렇게 나눠 놓고 통합 탐구 과정 기능은 초등 고학년 정도 돼야 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저학년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육학 시간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삐아제 심리학, 인지 발달론 뭐 이런 거, 비고츠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합 탐구 과정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기초 탐구 과정은 초등학교 중학년 수준에서 가능하다. 물론 중학년 수준에서도
통합 탐구 과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6가지 기초 탐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탐구 기능의 첫 번째로 관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기관, 오감과 같은 거죠. 시각, 후각 이런 거, 또는 현미경이나 망원경, 돋보기 등과 같이 감각을 확장시키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에도 그 폭과 깊이가 다 달라요. 즉 낮은 수준의 관찰과 높은 수준의 관찰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낮은 수준의 관찰은 정성적인 관찰, 그냥 붉은색이다, 시큼한 냄새가 난다, 쓴맛이 난다, 이런 오감만을 사용해서 정보를 얻는, 그걸 우리가 낮은 수준의 정성적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나 양을 포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내가 너보다 키가 5cm 정도 더 크다, 이 책상의 세로폭은 내 걸음으로 3걸음 정도이다. 보통 측정할 때 쓰는 관찰, 이런 걸 우리가 정성적 관찰이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찰은 현상에 직접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적극적 의미의 관찰, 예를 들자면은 실험할 때 관찰,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관찰에도 수준이 있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이 부분은 정성적인 관찰, 그 다음에 정량적은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 그 다음에 실험 같은 거 이렇게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조작하면서 개입하면서 하는 걸 높은 수준의 관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림이나 비교는 과연 어떤 관찰이냐? 어림이나 비교는 수동적이면서 낮은 수준의 정량적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정량적 관찰. 기초 탐구 기능의 분류를 볼 때 사실은 관찰과 측정 사이에 그 어디엔가 있지만 구체적인 정량화 기준이 없거나 간단한 관찰 행위로 얻는 단순한 수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찰로 흔히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측정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로 관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측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수치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를 한다거나 분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그 측정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길이를 재봤죠, 그죠? 그 다음에 부피를 재봤을 거예요. 온도도 측정했을 거예요. 시간도, 무게도 측정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온도는 몇 도예요? 그러면 12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정확한 수치를 표현할 때 정확한 단위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단위와 관련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위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길러야 됩니다. 가끔 측정할 때 접두사들을 많이 붙이죠. 킬로, MKS 단위라고 하죠. 미터, 킬로그램, 뭐 세컨드, 초 할 때 킬로는 10의 3승, 기본 측정 단위의 1000배다. 1미터의 1000배는 1000미터고 그 1000미터를 킬로미터로 나타내는 게 1킬로미터, 이런 뜻이죠. 100배는 헥토, 10배는 데카, 그 다음에 10분의 1, 여기까지는 이제 배고, 밑으로는 데시, 센티미터, 기본 측정이 100분의 1, 밀리미터. 그래서 주로 이 킬로미터 많이 쓰죠. 센티미터, 그 다음에 밀리 많이 쓰죠. 측정 활동의 예로는 뭐 50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기, 물을 가열할 때 온도계를 이용해 온도변화 측정하기, 뭐 상식적이긴 하지만 다 아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예상, prediction, 예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 결과의 기초에서 그것에 기반해서 규칙성
혹은 경향성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관찰, 분류, 치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 제목의 색깔이 앞에 거하고 다르죠. 앞에 거는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을 해놨죠.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중요하다? 예상과 조금 이따 하게 될 추리를 많이 헛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용고사 같은 데에서도 예상 혹은 추리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무게가 다른 두 공을 가슴 높이에서 동시에 놓으면 바닥에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무게가 다른 두 공을 가슴 높이에 동시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 측정을 한 결과가 있다거나 관찰이나 했던 것이 그 기존의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죠. 그거에 기초해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비가 서서히 그치고 해가 나왔으므로 무지개가 뜰 것이다. 이것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의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므로 자전거가 잘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식초는 약한 산성을 띠고 있으므로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미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맞이하게 될 그러한 예상 활동으로는 뭐 직기병 안의 양초가 꺼지는 시간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그럼 크기가 2배인 직기병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지난 한 달 동안 해가 뜨는 시각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걸 예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과학이라 하면 무릇 이미 관찰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그 관찰된 걸 설명하지만 아직 관찰하지 못한 것을 예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이론은 추가적인 정보에 의하여 검토되고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수정될 수도 있어야 돼요. 과학은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찰 사실이라든가 새로운 현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이론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탐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초 탐구 과정 기능의 네 번째로 분류, 나눈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 하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현상 등을 어떤 공통적인 속성 혹은 조건에 따라 같은 범주로 묶거나 아니면 다른 범주로 구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분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식물은 크게 꽃이 피는 것과 꽃이 피지 않는 것, 현화식물이라고 그러죠. 꽃이 피는 것 중에서도 뭐 떡잎이 하나인 것, 떡잎이 2개인 것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것, 뭐 거시식물 같은 경우 고사리도 있죠. 식물 중에. 그 다음에 뭐 이끼리도 있죠.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가는 것을 우리가 그 분류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암석을 크기, 색깔, 단단하게에 따라서 분류해 본다거나 여러 가지 식물의 뿌리를 모양에 따라서 분류해 본다거나. 자, 그런데 이러한 분류를 할 때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분류할 때는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인 기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니면은 아름다운 그림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아름답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의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객관성 못지않게 객관성 유지하려면 사실은 또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목을 배치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 자, 그러면은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럴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m 이상 되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에서 또 중요한 거는 분류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류 기준을 각이 있는 것으로 했다면은 한쪽 갈래에는 각이 있는 것만 있어야 되고 다른 쪽에는 각이 없는 것으로만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류된 항목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비중복성.
그러니까 이쪽에도 끼고 저쪽에도 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사실은 뭐 학생들이 잘할 것 같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것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분류된 것은 전체와의 부합성이 있어야 부합돼야 돼요. 분류된 각각의 항목을 모두 합치면 분류 이전의 항목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뭐가 빠져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분류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즉 기준을 잘 설정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뭘 잘못 알고 있었다거나 그럴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체와 부합돼야 된다. 과학 탐구 과정 기능 중에 기초 탐구 과정의 그 5번째로 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것과 달리 아까 이 제목을 빨갛게 해놓은 게 하나 있었죠. 뭐였죠? 예상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추리가 또 빨갛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조금 혼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용고사라든가 이런 데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추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로 이제 inferring이라는 말을 써요. inferring. 어떤 사물이나 사건, 그 다음에 현상을 관찰을 하겠죠. 그 관찰한 결과를이라고 그랬어요.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관찰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은 관찰인 것과 관찰에 근거해서 한 추리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관찰, 운동장에 있는 깃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했어요. 그래서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을 거야. 이건 추리가 되는 거예요. 음식에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 이 음식은 아마도 오래 방치해 놓았을 것이다. 저 별은 다른 별보다 훨씬 밝다라고 하는 관찰을 했어요. 저 별은 다른 별보다 지구와 더 가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용액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으로 변화했다. 아마도 염기성일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관찰에 기반을 하는데 과거의 경험이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추리가 되는 거죠. 숲속에 난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추리하기. 풀잎에 이슬이 맺힌 까닭에 대하여 추리하기. 관찰이라고 하는 증거 없이 막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자, 추리 과학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죠. 네. 자, 기초 탐구 과정의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팅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서로 디베이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에는 말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몸짓, 그림, 그래프, 실험 보고서 등등등이 사용이 되겠죠. 뭐 자신의 탐구 감각과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 논문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로서 다른 사람의 탐구 결과를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디스커션하는 거, 토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래사회도 마찬가지고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량입니다. 자기 옛날에 과학자들은 그 사회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최근에 모든 분야에서 이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에서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의 기초탐구 기능의 하나로 의사소통을 넣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글은 어떤 탐구의 기능인지 적어보시오 라고 했죠. 10분 전에 32도씨였기 때문에 지금은 26도씨 정도 될 것이다. 아마 32도보다 좀 낮았나 봐요. 주변의 온도가. 자, 10분 전에 32도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걸로 지금은 26도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기초 탐구 기능 중에. 그렇죠.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로 보아 내부는 구리로 되어 있을 것이다.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이미 뭐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기본 지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리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추리를 하는 것이죠. 이 컵에 있는 물의 부피를 재니 약 522cc였다. 밀리리터였다. 자, 이거 뭐예요? 너무 쉽죠? 측정을 한 거죠. 빛을 비추니 6가지 색이 나타났다. 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그죠? 예. 뭐요? 그렇죠. 관찰. 자,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기초 탐구 과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통합 탐구 과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